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10월 2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날짜는 10월 2일이지만 사실상 9월 마지막째 주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기어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우리가 보통 경사노위라고 부르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신이 이제 노사정위원회죠. 노동계와 사용계와 정부, 여기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이런 위원회인데요.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노사정위원회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지난 1997년 IMF가 들어왔을 때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죠. 이때 노동자들이 사실 IMF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노동 유연화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니까 그나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들어보겠다고 설립했던 기관인데, 물론 뭐 지금까지 그렇게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폭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래서 노동계를 대표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 노동자들, 노동조합으로 가입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절반씩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잖아요. 물론 합치더라도 뭐 한 13%, 15%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도 하죠. 그렇다면 사실 이 경사노위가,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뒤로 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사노위 위원장은요,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기구로 장관급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당연히 이제 이 김문수 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민주노총은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직 절벽을 만드는 인사라면서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일삼은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노동계약 과정의 사회적 합의라는 외피를 씌우려는 의도라고 꼬집었고요. 경사노위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구속에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에 합류하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반노동 발언을 일삼는 행보 등으로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이 김문수 전 지사는요, 최근에 그 하이트 진로의 화물 노동자들 파업이 있었잖아요. 이 파업과 점거농성을 두고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짜 심각하네요.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면서 비상식적인 노동 혐오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비상식적인 얘기냐면 사실 이 저희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이거를 잘 이용해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어떤 이 뉘앙스를 던졌다는 거죠. 이미 이 살인적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하고 요구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손배 가압류 관련해서는 이것이 노동자들 개개인들에게 사실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흉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법안이 노란봉투법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목숨과 삶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여당과 뭐 사용자 측이라든지 재계에서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전 지사도 사실 그 공격에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이 경사노위의 차기 위원장으로 적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느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지사의 발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랬죠.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한 정치계 원로로서 한일 도르코노조 위원장,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 80년대 노동운동계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80년대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것은 맞죠. 그러나 그 이후 행적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뚝 끊겼습니다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1996년에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면서 보수 정치인으로, 여기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경산호 위원장이 그 노사정의 이 의견들을 종합하고 이끌어내야 되는 자리라고 본다면 정치적 경험도 필요하겠고,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했던 이 경험도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극우 정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개인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과거의 자신의 그 삶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발탁을 한 건데, 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산호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건 뭐 시작부터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입장이 반영된 이런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노동 소식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열받는 소식이네요. 조금 전에 제가 김문수, 그러니까 첫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발탁이 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유튜브 발언 중에서 화이트 진로 화물노동자 파업과 관련된 발언 잠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상반기에 저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화물노동자들이 쭉 파업들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요구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여러분 뭐 보면 이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정말 이 거대한 정체를 가지고 밤낮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이 과로 때문에 졸음운전이 있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막 그 불안하고 이러시잖아요. 화물 노동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건 화물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서 과로하지 않고도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운임제가 이제 안전운임제거든요.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제기가 되니까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일부에서 시범 시행이 됐었는데, 당연히 이제 시범 시행은 성과가 좋겠죠. 그럼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확대하겠다는 논의를 정치권에서 하지 않으니까 일몰 조항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제기하려고 했던 건 이 안전운임제를 저절로 없애지 말고 더 확대를 시켜라 라고 파업을 했었죠. 그래서 문제는 그때 이 파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적 합의에 들어왔던 것은 정부도 들어왔죠. 정부에서 이곳을 소관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잖아요. 근데 문제는 파업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 합의를 정부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열받죠?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한 공공운수 노조의 화물연대 본부와 합의한 직후에 되레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22일 안전운임 적용 품목 중에 환적 컨테이너 품목을 삭제하는 올해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했고요. 고시 개정안은 7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행정 예고의 시점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본부가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한 지 불과 일주일이 갓 지난 시점이었어요. 합의를 한 지 불과, 정말 우리가 표현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문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물론 이와 관련해서 화물연대 노조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같이 했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누구에게도 알려준 바 없고 협의를 한 바 없죠. 화물연대 본부는 같은 달 14일 국토부와 합의 뒤 8일 동안 이어왔던 파업을 당연히 종료했죠. 왜? 정부까지 포함해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양자의 합의에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다 같이 약속했던 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노사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관계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아주 기본적인 신뢰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신뢰는 뭐로 표현이 돼요?
법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의 법들이 뭐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법에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허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라는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건 그런 쌍방의 서로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합의라고 공식적으로 언론까지 다 보도를 했던 이 기본 약속마저 이렇게 쉽게 뒤집는 정부에 대해서 과연 노동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희룡 장관이죠. 이 원희룡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그 합의까지 무시했던 독단적인 고시 결정이잖아요. 이 합의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논의를 이 합의 정신의 사회적 합의의 결정에 따른 후속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한겨레 신문 사설이죠.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여기서 말하는 김웅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고발 사주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뭐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 고발 사주가 문제가 됐던 것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주 그러면 뭐 사장 이런 느낌이 먼저 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거예요. 고발을. 어떤 고발을? 사실은 이 선거라든지 뭐 이런 기관에서 정부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국민의힘 쪽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자료를 건네면서 사주를 했다는 거죠. 즉 검찰이 정치와 선거에 직접 개입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발 사주라는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손준성 검사가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이 고소고발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도 들어보셨잖아요. 고위공직자 등등 해가지고 일단 검사와 현직 검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소관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를 조사를 하고는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 쪽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조사했던 내용에도 관련이 있다고 정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검찰의 이 김웅 의원도 전직 검사 출신이거든요. 정말 이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심각한 행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도 기본적인 신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달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받아서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달에 이 사건을 총선 개입으로 규정을 하고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죠. 실제로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이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아까 말했던 최강욱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결정을 한 데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당 쪽에 전달한 건 맞는데 김웅 의원이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전에 그 손준성 검사를 조사했던 공수처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도 했죠. 더군다나 이 사건의 제보자로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는데 이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과 이 통화했던 녹취록들도 다 확인이 됐고 녹취록에서 충분히 공모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거를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검찰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죠. 이와 관련지어서 이 검찰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 예전에 96만 원 괴산법 기억하실 거예요. 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을 접대를 한 거예요. 룸살롱에 불러가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건
100만 원 이상의, 물론 뭐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은 꿈도 못 꾸죠. 뭐 한 10명, 20명이 간다고 해서 100만 원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공식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 선이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이제 처벌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 사건이, 그러니까 스스로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스스로 자백을 한 거예요. 자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검사들 수사를 했는데 이 검찰 내에서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한 거예요. 전체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예를 들면 이 검사는 조금 늦게 왔다가 일찍 나갔어. 시간대별로 금액을 쪼개가지고 이 검사들을 다 100만 원 이하로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96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접대받았던 검사 한 명은 기소가 됐어요. 그 다른 2명은 불기소 처분됐고요. 근데 이번에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1심 재판을 통해서 이번에 다시 이 검사들도 다 이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막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100만 원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00만 원이 넘었던 뭐 이런 검사들이 기소가 됐던 건데요. 문제는 이 자리에 또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봉현 전 회장과 친한 청와대 행정관이 옆방에 있다가 이 술자리에 합류를 했다면서 술값 다시 계산해야 된다. 이 사람이 들어왔던 시간까지 계산해서 다시 나눠야 된다. 아니, 한 명이 더 들어왔으니까 이 1인당 아까 말했던 96만 원은 더 내려갔겠죠.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접대 금액이 93만 9,167원, 그러니까 한 94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들도 100만 원이 안 되는 접대를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검찰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검찰을 믿어달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정말 후한무치하게, 염치 없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분노지수가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릴렉스. 자, 잠시 릴렉스를 한 이유는 네 번째 소식은 그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에서는 사실은 열받는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도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요, 서울의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수가 2만 7천여 명, 주민의 5%를 넘는데요. 근데 이 노원구에서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아니면 여성들이든 우리가 이제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느껴보지도 않았던 불편들을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버스 이동권 문제잖아요. 사실은 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뭐 내가 필요해서 어딘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하철의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던 이유고요. 그리고 버스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휠체어가 있거나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상 버스를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삶의 부분들 중에서 이 미용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반적인 그 미용실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촘촘하게 해나가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인권이라든지 평등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오성환 씨가 50대시네요.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온 힘을 다해 한마디씩 짜내듯 힘겹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샴푸를 해요. 정말 시원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지난 9월 16일 날 오전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헤어 카페 더휴에서 커트를 했어요. 더휴는 노원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을 갖춰 만든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에요. 정식 개소에 앞서 시범 운영 중이었는데요. 이곳은 1층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전동 휠체어로 미용실 안까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약 35평 정도의 미용실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실내 공간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머리를 말끔히 깎고 감겨주기까지 하니까 너무 좋다.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달에 장애인 친화 2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어요. 올해 2월 달에 장소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장애인 등 편의법에 맞춰서 공간을 설계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요.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이 위탁 방식으로 맡았습니다. 3월 달에 심의를 거쳐서 마들 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이 됐어요. 노원구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카페 더휴는요,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리고 도로변에서 바로 이어지는 1층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 소식을 들으시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옆에 아는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헤어카페 더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지만 노원구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어요. 노원구의 조례로 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노원구에서 만들었던 이 착한 조례가 전국 곳곳의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도 이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어느 곳에서나 장애인들이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장애인 친화적인 미용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그 미군, 주한미군의 기지촌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이 기지촌의 성매매 관련해서 배상이 확정이 됐어요. 국가 차원의 일들이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무려 40년 만이었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답답했는데, 오늘 우리 할머니들 손 든 판결을 내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해마다 언니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언니들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9일이에요.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선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숙자 씨는 이 말을 한 뒤에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소리를 빽빽 지르고 싶다며 기자회견 내내 웃음을 짓던 그분이었는데요. 김 씨의 울먹임에 조금 전까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치던 활동가들도 이내 숙연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씨를 포함해서 한국 주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300만에서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기지촌 위안소를 운영했던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 폭력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한 셈입니다. 기지촌이 조성된 때로부터 65년,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기지촌 인권여성연대가 발족한 지 10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2014년에 122명이던 원고는요, 그 사이에 24명이 세상을 떠나고 일부가 소를 취하면서 현재는 9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미군 기지 앞에 있는 기지촌 성매매 관련해서는 다들 그런 얘기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공서에서 나와서, 읍면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은 외화를 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매매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 책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정부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난 1957년도에 유엔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을 했고요. 위안부에게 주 2회 성병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1960년대 들어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유엔의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등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지촌 성매매 방조는 계속되었죠. 성병 검사를 강제하고 이를 기피하거나 양성 판정이 나온 여성들은 강제로 수용소에 가뒀어요. 이곳에서는
페니실린 과다 투여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성매매를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으로 포장하는 교육까지 했죠. 이 여성들이 수용되었던, 그러니까 이제 뭐 성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검사를 거부하는 여성들이 수용되었던 집을 몽키 하우스라고 불렀어요. 이 몽키가 원숭이잖아요. 왜냐하면 약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쇠창살을 잡고 울부짖고 막 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모습이 꼭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같다 그래서 몽키 하우스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정말 그 야만의 시대였다는, 뭐 군사동맹 강화, 외화 획득 뭐 이런 말로 포장을 했던 야만의 시대였다고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했냐면 국가의 기지촌 조성 관리 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및 조정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의 의무 등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행위는 과거사 정리법상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죠. 당연히 물론 이번 판결이 이 소를 청구했던 원고들에게 뭐 충분한 이런 판결은 아닙니다.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 강제 격리 여부에 따라서 피해자별로 배상액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공무원들이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적받을 만한 지점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한 발짝 나갔지만 당연히 충분하진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공무원들이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결탁을 하거나 뭐 스스로 막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뭐 예전에 보면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거나 이런 것들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돈을 벌었던 이런 거죠. 1990년대 경기 의정부에서 기지촌의 보건소 의사로 일했던 문정주 전 서울대 의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무원과 경찰들은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폭력과 착취, 고통은 단속하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소의 불법에 눈 감거나 협조하기까지 했다라고도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정부의 공식 사과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피해자 지원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2명에 달했던 이 원고 피해자 할머니들 중에서 여러분이 뭐 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소를 취하면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더 나이를 드시기 전에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자행했던 이 폭력들, 정말 끔찍한 폭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하고 더 늦기 전에 충분한 어떤 이 지원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축하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게 있어요. 정말 미흡하나마 그리고 많이 부족하나마 저의 유튜브가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매달 정말 꼬박꼬박,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꼬박꼬박 하려고 만나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홍성규 TV의 가장 열렬한 애청자, 구독자라고 한다면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김남희 씨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 김남희 씨가 지난 10월 1일, 엊그제죠. 10월 1일 토요일 날 결혼식을 치르셨어요. 제가 축하한다는, 정말로 제가 그날 이제 지역에 교육 일정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은 못했는데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김남희 씨와 송점숙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정말로 이 10월 달의 첫 번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가을 만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